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여러분, 박찬욱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어진 시간이 이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님 먼저 간단한 인사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사는 원래 분위기가 다 이런가요? 너무 뜨거운 환영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리는 동안에 궁금하신 것들을 게시판에 지금 올라와 있는 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벌써 질문이 70개가 넘었네요. 네,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감독님 그 헤어질 결심 이제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그 67년에 만들어진 김수용 감독님의 안개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주제곡이죠. 그 노래에 이제 영감을 받으셨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요. 이 극 중에서도 보면 이제 그 이정현 배우가 그 대사가 있잖아요. 그 대사가 이제 그 노래를 듣고 이 동네 주제가 같은 뭐 그렇게 이제 대사를 하는데 이 노래의 어떤 부분에 이제 영감을 받으셨을까요?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63년생이니까 이 노래를 정말 어려서부터 들은 셈인데 그 정훈이 선생님의 이제 팬이었고요. 계속 지금까지. 일단은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없는 그런 애절한 느낌이 있고 음악적으로 아주 탁월하고 그런데 이제 가사를 음미하면 할수록 뭔가 아련하고 잡힐 듯한데 잡히지 않는 그런 이렇게 불분명한 느낌이 좋았고요. 특히 가사를 음미할 때 안개 속에 눈을 떠라 눈물을 감추어라 그런 부분이 저는 이상하게 제일 심금을 울렸어요. 안개가 끼어 있으면은 뭐가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수록 눈을 부릅뜨고 뭔가를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모습이 그런 표정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 이렇게 뭔가 현실을 직시한다, 똑바로 본다, 똑바로 보려고 노력한다. 사진,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드릴까요? 사진으로 보시겠어요? 뭐 그럴 때 말씀이라고 설애가 말하면 혜준이 약간 실망했다가 금방 바꿔서 사진 그랬을 때 이렇게 반색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여기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송창식 선생님이 그러니까 트윈폴리오도 이 곡을 불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가 이 영화를 만들 생각을 처음 하게 된 바로 딱 계기가 됐고 돌이켜 보면 이 안개라는 노래의 이 탄생은 김수용 감독님의 안개라는 영화 음악 주제가로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은 또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김승옥 그다음에 김수용 감독 작곡가 이봉조 선생님 그리고 정훈이
송창식 이런 한국의 현대 대중문화에 정말 천재적인 위대한 예술가들의 그 배경을 업고 만든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수용 감독이 이제 앙대 이제 영화 말씀도 하셔가지고 거기 이제 등장하는 이제 무진이라는 이제 마을도 실제 하지 않는 공간인데 이번 헤어질 결심에도 이포라는 마을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이 혹시 그 작품하고의 어떤 뭔가 연관성이나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런 면도 있죠.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를 만들려다 보면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늘 끼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영화에서 보신 것 같은 이런 바다가 있어야 되고 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춘 곳이 실제로는 없으니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익모인들 남기신 질문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녹차님이 질문 남겨주셨는데 박찬욱 감독님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드리자면 설에는 어머니와 외조부 유고를 갖고 등산할 때 왜 단발 가발을 착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혜진이라는 이름은 바다로 나아가서 이름을 지어진 것인지 궁금하고 설의 이름 유래는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가발은 중국 시절의 헤어스타일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준비한 그리고 설애가 2부에 들어서 가발을 여러 개 쓰는데요. 맨 2부에서 첫 등장할 때 철석이한테 맞으면서 첫 등장하는데 그때도 가발을 쓰고 있다 나중에 벗죠. 그리고 그 다른 장면들에서도 뒤에 배경에 좀 포커스는 나가 있지만 여러 개의 가발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신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설애입니다. 2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뼈가루를 뿌리러 가는 그런 말하자면 설애로서는 그 역사적인 일생일대의 어떤 하나의 이벤트인데 그것을 할 때 준비를 나름대로 한 것이죠. 그때 입은 그 옷, 이 아우터는 일부가 끝날 때 혜준이 등산할 때 입었던 그 옷을 설애 아파트에 와서 막 추궁할 때 그 계속 입고 온 건데 그걸 두고 갔거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혜준이 그 전화기는 바다에 버리라고 해놓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났을 때 설애가 혼자 남아서 그 옷을 이렇게 집어서 앉고 소파에 앉아요. 그걸 간직하고 있다가 호미산 갈 때 바로 그 옷을 입습니다. 그건 이제 뭐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우리끼리만 알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그리고 우리 탕웨이 배우의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 중국 시절의 머리 모양 그리고 혜준의 옷 그것을 입고 올라간다라는 설정을 하고 싶었고 혜진이 아니라 혜준이죠. 장혜준. 그냥 준은 뭐 별 의미였고 해는 이제 바다의 해자고 또 박해일의 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설에는 애초에 짓기는 서쪽에서 왔다라는 뜻으로 지었는데 중국 발음을 좀 그럴듯하게 더 좀 멋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른 글자를 쓰는 게 좋겠다는 탕웨이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뭔가 제가 지금은 기억을 잊어버렸는데 한자를 바꿨어요. 그건 뭐 영어 속에 등장하지는 않으니까 뭐가 됐든 상관없지만 중국 발음은
스스로 그런 말 하잖아요. 송설애라고 자기 이름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 발음은 서쪽에서 왔다는 그 한자가 아닙니다. 자, 이 영화를 두 가지 어떤 중요한 이제 무대가 되는 곳이 있는데 이제 산과 바다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각각 이제 산과 바다가 무대가 되고 이제 이 영화의 백미인 장면 역시도 산과 바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탕웨이가 어머니 이제 병문안을 갔을 때 손에 든 책이 이제 산해경이라는 책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공책의 어떤 표지도 어떤 산의 그림이고 그리고 이제 집의 어떤 벽지는 산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파도가 치는 어떤 그런 걸로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구성에 대해서 감독님의 어떤 의도를 궁금한데. 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바다에서 종결된다는 것은 트리트먼트가 작성되던 시기에 정석영 작가와 제가 만들어 놓았는데 중간에 설애가 한국어를 하더라도 중국어의 그 흔적이 있는 문장 구조 이런 것을 좀 써보자고 제안을 했다가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서경 작가가 산해경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도입했어요. 그래서 개봉석 외할아버지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고향 그러니까 조선이죠. 자기 고향에서부터 또는 중국 만주나 뭐 여기 중국의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들은 이야기들 기이한 이야기들 또는 뭐 재밌는 이야기들을 덧붙여가면서 원래 산해경이라는 책이 세상의 이상한 일들을 다 모아놓은 책인데 누가 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덧붙인 이야기 그렇게 해서 형성된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개봉석도 그런 식으로 자기 얘기를 덧붙여서 자기만의 이렇게 산해경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것이 유품으로 설애에게 전해졌고 설애도 그것을 한국어 공부하는 셈치고 번역을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개봉석 본 산해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림도 베껴 그리고 채색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또 송설애 본 산해경을 하나 갖고 있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할머니들한테 읽어드리고 그 벽에 도배하고 남은 벽지로 공책을 쌓아서 그런 커버를 갖춘 그런 공책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산해경이라는 것이 산과 바다지만 그래서 이 우주 전체를 상징하는 이름인데 공교롭게도 산과 바다 우리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그 배경이 되는 장소를 뜻하기도 하니까 그 산해경을 도입하면서 영화의 구조도 1부, 2부로 나누고 1부 시작할 때 원래 편집 중간 단계까지는 그냥 검은 바탕에 자막이 떠요. 산이라고 그러니까 왼쪽에는 한자로 오른쪽에는 한글로 그리고 또 2부가 시작될 때는 똑같이 바다 해자하고 그렇게 구성을 했었죠. 근데 그리고 그 나름대로 멋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영화가 굉장히 긴데 1부가 끝나고 이제 바다라는 자막이 뜨면 관객 생각에 아니 여태까지 영화 한 편 길이를 봤는데 이제 이만큼을 또 봐야 되나 하는 공포가 엄습할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 억울한 게 2부는 훨씬 짧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막은 다 뺐습니다. 그 천우희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극 전개에서 이제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에어팟 등의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디테일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감독님은 평소에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인간인데 영화 속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런
물건들을 많이 쓰는 거. 이게 무슨 저기 SF 영화도 아니고 이런 걸 많이 쓰고 싶지 않았죠. 근데 이제 다른 영화들, 다른 감독들이 만든 영화를 볼 때 가끔 갸우뚱하게 될 때가 뭐였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형사들끼리 뭐 사건 파일 뭐를 딱 주고받는다 할 때 그냥 이메일로 보내고 뭐 컴퓨터로 열어서 파일을 보고 그러면 쉬울 텐데 굳이 막 종이에 그 프린트된 사진에 뭐 그런 뭐 두꺼운 종이로 된 파일 그런 거 해가지고 막 탁 던져주고 이렇게 좀 펼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럴 듯하고 그 미술팀에서 할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아, 그냥 컴퓨터로 보면 되는데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쓰는 것을 회피하는 일이 현명할까? 그것을 이렇게 하면 쉬운데 왜 다른 길을 택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현대 관객한테 좀 생활 일상적으로 익숙한 장치들을 쓰는 게 그게 현명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이야기는 애초부터 좀 구식의 사고 방식을 가진 주인공들이고 좀 고전적인 우아함을 추구하려고 했던 영화이니만큼 그런 태도와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기계들을 막 자주 사용하면 그게 더 흥미롭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막 쓰다 보니까 각본에서 결국은 점점 더 나도 빠져들어서 더 많이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또 그 문자를 주고받을 때에도 전화기 안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시점샷, 말도 안 되는 그 비현실적인 시점샷도 쓰게 되고 그런 것은 우리가 문자를 할 때 기계를 보고 하지만 사실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하는 문자잖아요. 내 이 육체의 눈은 전화기를 보지만 마음의 눈은 송설애를 생각하면서 그걸 보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마치 송설애가 내 손 안에 잡혀 있는 것처럼 그런 시점샷도 쓰게 되고 그리고 형사들 영화 보면은 수첩에 적는다거나 또 아니면 구식 녹음기를 가지고 다닌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생각들을 메모를 하는데 그것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워치를 쓰면 되는데 스마트워치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2부에 가서는 강력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2포에 가서는 이 스마트워치를 더 이상 안 쓰게 된다. 이런 변화도 좀 보여줄 수 있고 여러모로 점점 더 활용을 많이 적극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실제로 쓰는 것은 보시다시피 스마트워치는 안 쓰고 그리고 뭐 애플 제품을 많이 쓰지만 또 그 랩탑 컴퓨터는 애플 제품은 아니고요. 이거 뭐 아무거나 막 씁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애플 제품을 쓰게 된 것은 그냥 협찬해주는 회사가 거기여서 그런 것이고 다만 이런 건 있죠. 송설애와 장혜준은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쓴다. 그래서 그 하나의 회사 뭐가 됐든 같은 회사의 제품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자동차도 사람들이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같은 또 소나타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선택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남편 기도수는 이제 또 다른 회사의 전화기를 사용해야 하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이 패턴으로 암호 풀고 그런 설정들이 다 나오게 된 거죠. 네. 감독님이 이제 이 문자를 보낸 이제 시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추가 질문으로 이제 이 시점 쇼트의 어떤 적극적인 활용, 심지어는 이제 생명을 잃은 동물이나 사물의 시점 쇼트가 영화에 빈번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이제 연출 의도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출발은
대사에도 있듯이 해준이 살인 사건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피살된 시체의 절반은 눈을 뜨고 있다. 그래서 그 눈과 대면할 때마다 저 눈이 마지막으로 보았을 범인을 꼭 잡아주겠다는 다짐을 한다라는 데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눈을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보려고 노력하는 해준. 그가 그렇게 저 눈 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표정,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죽은 사람의 시점샷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더 그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안에서 본 시점샷 같이 이렇게 말 안 되는 시점샷들을 몇 번이고 쓰게 되다 보니 점점 더 확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죽은 생선의 시점샷까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앵글에서 다양한 그 다양한 시점, 최대한 쓸 수 있는 다양한 시점을 써보자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그 배트맨 2830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이번 작품이 그동안 나왔던 영화들 중에서 감정이 가장 메마르고 메시지를 묵묵하게 전달하였던 영화 같습니다. 기존 작품에선 각 인물들의 감정을 격하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이번 작품에선 해준과 설애의 감정선과 서로에 대한 애정의 표현을 최대한 절제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어떤 의도이신 것이 궁금하시다고. 건조하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뭐라고 처음에? 메마르다. 같은 얘기네요. 저라면 메마르다는 표현보다는 감추어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감정이 분명히 있고 관객도 짐작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배우들이, 그러니까 극중의 인물들이 그걸 막 외치고 있진 않아도 관객은 짐작한다. 그리고 극중의 상대방도 대개는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느라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분명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관객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냥 말하지 않을 뿐더러 때로는 반대로 말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도 알 수 있다. 그것이 중요한 영화라고 봤어요. 그 감정을 감춘다는 것은 이 영화 속의 두 인물의 그 노인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이유도 사람이 살면서 다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런 인내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참는 데서 오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잘 묘사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 질문이 대답이 된 건가? 네네. 예. 네, 탕웨이가 이제 연기한 설애라는 인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판무파탈적인 그런 인물로 보이는데 또 이 기존의 어떤 영화 개념의 어떤 판무파탈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는데요. 극중에 이제 설애를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제 하는 인물이고 바킬 같은 경우는 결국 끝까지 끌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이 탕웨이가 이제 중국어, 한국어를 이제 섞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중국어를 모르다 보니까 그 말투의 어떤 뉘앙스가 어떤 건지를 제가 캐치를 못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냥 영화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할 때, 그리고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이렇게 뭐 한국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 뭔가 조금 이중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그 중국어와 이제 한국 번역기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한국어를 배워서 이렇게 쓰는 말투 자체가 조금 이제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데, 그래서 이게 제가 중국어 말투가 어떤 뉘앙스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영화 속에서 느꼈던 거는 그 언어적인 걸로여서 이 탕웨이라는 인물이 조금 이중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설애라는 어떤 인물과 그리고 이 언어 이렇게 중국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쓰고 그리고 번역기를 통해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쓰임새에 대해 가지고 감독님의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꽤 복잡한 문제죠. 중국인을 이어서 한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어서 한국어를 잘 못한다. 이것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그거를 하려고 탕웨이를 캐스팅한 게 아니라 반대예요. 탕웨이하고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주인공을 중국 사람으로 설정한 거거든요. 탕웨이는 진짜 이거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안 해주셨나요? 해줬는데 잘 안 믿는 눈치여가지고. 그런데 그만큼 저는 또 정석영 작가도 오래전부터 탕웨이 씨하고 작품을 같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낸 시나리오에서 그 외국인이 등장할 만한 배역이 없어서 못했던 건데, 이번에는 완전히 백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제 순서는 거꾸로 됐지만 어찌 됐든 외국인을 캐스팅했기 때문에 그것이 최적인 상태로 각본을 만들어야죠. 마치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는 사람을 캐스팅하려다 보니 탕웨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아주 집중을 했고, 한국어를 할 때 한국어를 잘하죠. 굉장히 잘해요. 의미는 잘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발음은 조금 우리와 다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억양은 훌륭해야 된다. 그것이 저의 포인트였어요. 약간 낯선 발음, 그러나 어느 한국인보다 정확한 억양, 그러니까 높낮이, 어디를 강조할지, 끝을 올릴지 내릴지, 뭐 장단음의 구별, 이런 문제에서는 철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발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억양이라는 것은 이 문장을 내가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표현하는 수단이란 말이죠. 똑같은 문장, 글로 써놓은 문장을 여러 사람이 읽어도 강조하는 단어가 다 다르고 맥락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고 의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억양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 철저한 원칙이었고요. 그리고 약간 우리가 들으면 그건 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일상 언어에서 자주 쓰지는 않는 그런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낯설죠, 우리가 듣기에. 그런데 뜻은 다 전달되고 이상한 매력이 있는, 사극으로 한국말을 배워서 고풍스럽게 말을 한다라는 것도 있고, 또 당연히 책을 통해서 배웠을 테고 번역을 하면서 사전을 통해서 배웠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말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짧고 간결하고 뭐 그런 표현은 아닐지언정 오히려 고풍스러워서 매력적인,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저보다 한국말 더 잘하시네요라고 해준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가 익숙히 아는 단어인데도 그거만 하나만 딱 떼어서 곱씹고 음미하면 좀 귀에 설게 들리고, 야 이거 좀 이게 한국어 내가 늘 쓰는 그런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효과를 좀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이 캐릭터의 사랑스러움 같은 것도 표현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도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다가도 어떤 순간에 좀 빨리 말하고 싶다, 또는 내가 하기에는 좀 한국말이 조금 부족하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설에도 중국어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통역 앱을 통해서 전달할 때 재미있는 효과가 벌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지연되죠. 해준도 답답하고 관객도 답답하고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한국말 잘하다가 왜 갑자기 무슨 그렇게 하고 싶은 어려운 말이 있길래 저렇게 중국어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통역 앱을 작동시키면 그 내용은 전달을 정확하게 하는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는 다 빠지잖아요. 감정이나. 그래서 관객은 그걸 이제 결합시켜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방금 본 설의 표정과 지금 들리고 있는 이 건조한 목소리, 아주 플랫하고, 그것을 결합시켜서 의미를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동적인 영화 관람의 경험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그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항상, 또는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즉각 완벽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머릿속에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진의가 전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 번역기 얘기가 나와가지고 질문 중에 이제 톰파님이 남기신 질문인데요. 그 설의 중국어를 번역해주는 번역기의 목소리가 초반에 남자 목소리에서 후반에는 여자의 목소리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당연히 2부의 호미산에서 눈 내리는 그 호미산에서는 설애가 하는 중국어가 훨씬 감정적인 내용이죠. 거의 사랑 고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목소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아껴뒀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자가 말하는데 통역은 남자 목소리로 나오면 더 그 간격이 커지기 때문에 이 통역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데서 생기는 거리감, 답답함 이런 것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저희끼리의 설정은 13개월 후니까 13개월 사이에 통역 앱의 기능이 향상됐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남녀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좀 더 지나면 뭐 늙은 사람, 어린아이도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하카벨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그 영화를 본 뒤 내 마음은 붕괴되셨다고 네, 소감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엔찰 결심을 하였습니다. 마침내라고. 네. 그 극 중에서 이제 신발끈을 묶는 장면이 2번 나오는데 무언가에 대한 결심을 다짐하는 것이 느껴졌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의도하신 부분이실까요?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신을 끈을 신이 중요하잖아요. 이 영화에서 해준의 신은 물론 설에도 2부에 가서 높은 굽을 신는 변화가 있지만 특히 해준은 자기가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서비스하는 공무원 신분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확고한 사람이고, 그래서 시민에게 친절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예의로서 넥타이를 매야 한다. 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범인 잡으려면 뛰어다녀야 되니까 운동화를 신고, 근데 운동화도 아무거나 신으면 무례한 거라서 검정 운동화를 그나마 신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포에 와서는 뭐 뛸 일이 없어, 자기 말대로 뛸 일이 없어서요. 그냥 구두를 신고 다니죠. 그런데 두 번째 살인 사건이 또 나니까 이제 다시 운동화를 꺼내서 신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끈이 풀려 있는 것을 다시 이제 묶는다는 것이 설에는 사라졌고, 그런데 죽었는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죽었다는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찾겠다라는 결의를 하면서 넥타이는 풀고, 이제 공무원스러운 그것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넥타이는 풀고, 운동화 끈은 질끈 묶고 애타게 이제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근데 아마도 해주는 죽을 때까지 그런 상태로 여기저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예감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이제 질문인데 푸르메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지독한 사랑 이야기 너무 잘 봤습니다. 저 폰을 바다에 버려와 같은 대사가 그 어떤 로맨틱한 대사보다도 더 깊고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설에는 혜준을 만나러 올 때 이미 마지막을 결심하고 온 것일까요? 그의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기 위해서라지만 설에는 왜 이런 마지막 방법을 택한 것일까요?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마무리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유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애가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죽는 모습이 안 보였으니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련다. 그 구덩이에 있다가 물이 반쯤 찼을 때 나와서 바위 뒤에 숨었다 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당연히 그런 가능성이 다 가능하라고 그렇게 손이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했고, 탕웨이 배우도 이것을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해방의 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파리처럼 흐물흐물해져서 그 물속에 그냥 용해되듯이 그렇게 자유롭게 떠다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시든가 그런데 그리고 언제 그런 결심을 했는지는 이포에 갈 때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살인을 해야 했을 때, 두 번째 남편을 죽여야 했을 때 그런 결심을 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아마. 근데 일부에서도 이미 이지구라는 범인이 혜준하고 몸싸움하는 그 친구가 이렇게 자살 충동이 있어요 할 때, 그때 보이는 그 소리가 들릴 때 보이는 얼굴은 설의 얼굴이고, 그래서 뭔가 암시적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깊은 바다에 던져야 된다는 이 대사 자체가 사실 이제 어떤 결정적인 그 증거를 담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제 없앤다는 이제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혜준이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대사 자체가 이 혜준이라는 인물의 어떤 운명을 말해주는 짐작케 하는 그런 대사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네.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아시고 파악하셨겠지만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해준은 정말 자기가 경찰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이 높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서 여자에 미쳐서 자기 표현대로라면 여자에 미쳐서 수사를 망친 끝에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증거까지 그 범인에게 넘겨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자기 직업 윤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죠. 그런 사람이란 그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설에는 이 이상 더 강한 사랑의 표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사랑한다는 말을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라고 받아들인 것이고요. 또 다른 전화기 자기가 해준의 말을 녹음한 바로 그 해준이 전화기를 버리라고 말한 그것이 녹음된 파일이 들어있는 그 전화기를 또 바다에 버리라고 이번엔 반대로 그 말을 돌려주는 거죠. 그것이 또 나름의 설애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고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제가 걱정했던 것 하나는 이런 거예요. 바다에 버려요. 더 깊은 곳에 버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해요라는 말이 설애에게 구덩이에 파묻고 들어가서 바다에 잠겨라, 빠져 죽어라 그렇게 종용하는 말로 들릴까봐 좀 걱정을 했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본 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그 휴대전화 이제 뭐 바다에 이제 뭐 던지는 이제 얘기가 나와서 혹시 이 장면이 혹시 이제 그 비스콘티 감독의 그 베니스에서의 죽음 그 마지막 장면에 혹시 그런 그 마지막 장면을 혹시 박찬욱 감독님의 어떤 다른 방식으로 좀 표현을 보신 건지? 네네, 그 마지막 장면에서 거기는 전화를 던지는 건 아니고 이제 모습이 이제 파도를 이제 이렇게 손짓을 하는데 그게 사진에 찍힌 모습이랑 이제 거의 똑같아가지고 한번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히치콕의 현기증을 이 영화 만들 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비슷한 점들이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참 재밌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 명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비스콘티와 그것도 저 말러 교향곡에 같은 교향곡에 같은 악장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알고 했지만, 근데 그런 던지는 자세예요? 거기서도? 거기서 뭘 던지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손짓이 세상에. 그래서 물론 2번이나 본 영화인데 뭐가 머릿속에 지금은 기억 안 나지만 머릿속에 있었나 보네요. 사실 말러 교향곡의 그 악장을 쓰는 것 때문에 참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음악 감독하고. 그 베니스에서 죽다에서 이 교향곡의 이 악장이 너무 인상적으로 사용돼서 정말 뭐라고 할까, 클래시컬 음악이 영화에 사용된 제일 대표적인 그 2001 오디세이에서 리알티 스트라우스 곡이 그거나 맞먹을 정도로 유명한 사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곡만큼은 안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다 충족시키는 곡이 아무리 찾아봐도 정말 별의별 곡을 다 들어봤는데도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썼어요. 쓰면서 아니 뭐 말로 5번의 5악장은 정말 비스콘티가 독점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못 쓴 다른 영화는 쓰지 말란 법이 있어? 막 이러면서 그냥 강행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유사점이 발견될 줄이야. 정말 도망가기 힘드네요. 네. 댓글 룩스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영화에서 돌산이 자주 등장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설애가 죽을 때 보면 이제 그 모래들이 이렇게 산처럼 보이는 모래산이 등장을 하는데 혹시 이게 어떤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산에서 첫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을 매개로 해서 두 주인공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다에서 마무리될 때 그 그 장소를 찾아다닐 때 해가 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바다로 해가 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서해안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그 동해안의 그 산처럼 생긴 바위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든지 좀 사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바다지만 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산처럼 생긴 바위. 거기에 또 소나무도 이렇게 나 있고 영락없이 그 산을 떠올리게 하죠. 그런 이미지죠. 이게 무슨 축소된 산, 산해경에 묘사된 그림 같은 산, 그러니까 수석과 분재 그런 느낌의 그 바위를 꼭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해안에서도 찍고 서해안에서도 찍고 그렇게 해서 한 장소인 것처럼 합쳤고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모래를 파서 구덩이를 만들 때 쌓아 올린 그 모래 더미도 산 모양으로 해서 그렇게 영화가 시작됐던 그 산이 무너지면서 붕괴되면 글자 그대로 붕괴되면서 쓸려 나가고 구덩이를 메워서 거기가 바다가 되어버리는 그런 과정을 형상화하고 싶었습니다. 네. 김푸푸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감독님 영화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마지막 파도소리의 여운이며 오늘의 비오는 날씨와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영화인데요. 극중 2포의 배경에 원전 이야기를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촬영까지 했다가 편집해서 시간 관계상 줄인 장면이 2부의 맨 첫 장면인데요. 해준이 너무 사건도 없고 무료해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바다 낚시. 조그만 배 빌려가지고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고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여기는 너무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원전이라는 너무나 강력한 위험이 있어서 그런가? 여기는 강력 사건이 안 일어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부 그러니까 영화의 맨 처음에 배우들이 등장하기도 전에 들리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요즘 살인 사건이 좀 뜸하네.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해준 나름의 그 가설이에요. 그럼 그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이포라는 곳은 강력 사건도 안 벌어지고 자라절도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인 그런 정도의 평화로운 곳인데 거기에 도살이 그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인 것이죠. 그것이 잊을만 하면 언급되거나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정현이 연기하는 안정환이죠. 그 사람은 위험을 관리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그래서 늘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위험 요소가 어디 그런 징후가 어디서 발생했는가를 항상 예민하게 관찰하고 있죠. 그것이 해준과 어떤 연결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아주 상반된 성격, 아주 이과적이고 모든 걸 계산하고 분석하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 정한이라는 캐릭터를 좀 레이어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설정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예, 여러 가지 이 죽음 뭐 이런 여러, 그런데 또 정한은 굉장히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남편처럼 자기 분야의 또 에이스예요. 그래서 원전 공포는 근거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되게 신경질적이고 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 문제가 되게 뭐랄까 아주 마음을 놓을 문제는 아니라는 느낌도 주죠. 그럴 때 그 혜준이 원전 안전하거든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한심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것도 저는 재밌게 생각합니다. 네, 그 감독님이 정한 캐릭터를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질문을 이제 드릴 텐데, 그 영화 후반에 보면 이제 그 이정현 배우가 연기한 정한이 준이라는 남자가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영화 보시면서 이제 뭐 좀 다들 다르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제 좀 갑작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원래부터 이 둘 사이는 불륜관계에 있었다라고 뭐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극중 대사 중에 이제 우리가 서로를 미워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부부의 관계가 혹시 이미 금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의 어떤 생각 어떠신지? 역시 관객의 나름의 해석이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관객의 한 명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부분은 큰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대사는 정한이 안전 문제에 민감한 사람으로서 뭔가 위험 징후를, 아주 희미한 징후를 예민하게 포착해서 했던 말이다. 관리 차원에서 이 원자로 관리하는 것처럼 이 부부 관계를 잘 관리하는 그런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리고 이주임과는 아직 그렇게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잠시 남편과 떨어져 있고 싶어서 뭐 짐도 좀 날라주고, 또 남편에게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경계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그냥 이주임은 활용된 존재가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더 깊은 관계라고 보려면 볼 수도 있겠죠. 예. 네. 랄랑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작품에서 혜준이 계속 인공 눈물을 넣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인공 눈물을 넣는 의미가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뭔가를 똑바로 본다, 직시한다, 현실을 직시한다, 회피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관찰한다 라는 그런 의지의 소산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상태를 최상의 수준으로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청결할 뿐더러 뭐 형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뭐 관찰력이라든가 이런 거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을 항상 잘 써먹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네, 언컷 잼스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혜준은 영화 초반에 왜 아내에게 젊은 중국 여자가 산에서 떨어져서 죽고 늙은 노인이 홀로 남았다고 반대로 말을 했을까요?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이미 자기가 그 순간에 벌써
좀 설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감정을 좀 한 구석에 머릿속에 한 구석에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할 필요 없는데 아직 아무 일도 안 벌어졌는데 굳이 그렇게 또 지금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남겨진 여자가 아니라 남겨진 남자다라는 식으로 반대로 말을 하는 거죠. 금명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올해 봤던 영화 중 최고인 것 같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설에 파란색 같아 보이면서도 초록색 같아 보이는 옷이 짧게 여러 번 언급되는데 그 옷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안개가 그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것처럼 이 영화에서는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본다, 어떤 현상, 어떤 관계, 감정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이 중요한 그런 문제로 등장하죠. 그래서 이 옷의 색깔이 뭐냐? 형사로서는 당연히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한 직업적으로 그런 것인데 이처럼 광선에 따라서 이 낮이냐 밤이냐 실내냐 실외냐 실내에서도 어떤 조명 상태냐에 따라서 파랑으로 보였다 녹색으로 보였다 하는 건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이게 그 목격자마다 다르게 말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직업적으로. 근데 이 여자의 옷이 그렇다는 건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 설애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의 불쌍한 안 남겨진 미망이라는 용어를 좀 안 쓰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죽은 사람의 아내 또 어떻게 보면 살인자 뭐 여러 가지로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분명하게 하고 싶었어요. 불분명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의상을 파란색으로도 만들고 녹색으로도 만들어서 막 번갈아 가면서 입혔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영화 속에서 자라나 석류처럼 건강식품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선정 기준이 있으셨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그거 그냥 정한이라는 캐릭터에 도움이 되는 면이죠. 그 사람 언제나 신경 쓰고 있고 뭔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예, 그래서 남편을 잘 원자로 관리하듯이 관리하는 사람. 특히 이제 자라는 보셨다시피 그렇게 이제 활용도 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성적인 이미지로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게 예를 들면은 그 초밥을 먹을 때 그 물고기 모양 그 튜브에 든 간장을 이렇게 짠다. 그런 클로즈업 그런 것도 그렇고 영화를 만들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식의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 네, 초밥 얘기가 나서 딱 요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좀 재밌는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극 중에 그 시마스시 도시락이 굉장히 호화스럽고 맛있어 보였는데 실제 그 시마스시 도시락을 검색해 보니 영화는 좀 많이 달랐다라고 좀 훨씬 저렴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 스시 브랜드가 협찬인지 아니면 소품으로 제작을 한 것인지 궁금하시다고.
제가 저 어리석어서 이런 이름의 스시집이 실제로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알았으면 다른 이름을 했을 텐데 사실 그렇게 많은 스시집 중에 시마 스시가 그게 섬이라는 뜻의 섬 도자를 쓰는 일본 발음이 시마인데 그런 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시집이 좀 있을 법하잖아요, 당연히. 근데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고 디자인도 다 새로 한 거고요. 전혀 그 실제 존재하는 프랜차이즈 스시집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이게 다 돼가지고 지금 뭐 질문 남겨주신 게 뭐 전부 합치면 한 250개, 260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뭐 1시간 정도로 이렇게 할 수가 이제 없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그렇게 궁금한 것들을 풀어보는 좀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박찬욱 감독님, 네 마지막 그 인사말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생각보다 영화가 좀 웃기고 가볍지 않아요? 너무 막 무겁고 막 심각하지 않죠? 소리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라고 널리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뭐 1000만까지는 몰라도 하여간 좀 제법 흥행을 해서 최동훈, 류승환 이런 감독들한테 술도 좀 살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질문하신 분은 여기 나와서요 엽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박찬욱 감독이 만드신 이제 헤어질 결심 영화는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기존에 또 다른 앞에 보신 영화들하고는 또 다른 이제 느낌으로 또 아마 와닿으셨을 텐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 시네마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함께 수고해주신 박찬욱 감독님에게 이로써 기립하셔서가지고 네, 큰 박수와 함께. 네.